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인데 이 앞부분하고 연결되죠. 시간 순서대별로 정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대 아까 아테네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시에는 무슨 정치 형태가 이루어졌다. 직접 민주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소규모였고 인구가 적은 인구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직접 민주 정치가 가능했었다. 자, 우리 아테네 주요 기구 한번 볼게요. 자, 최고 의결 기관, 뭔가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 지금으로 치자면 입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민회라고 불렀고요. 이 민회의 구성원은 모든 시민이라면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으로 치자면.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여기서 모든 시민은 여자, 외국인, 노예 이런 사람들 제외한 성인 남성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안 되겠죠?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성으로만 시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인 거죠. 이런 사람들만 시민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이 입법기관인 민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자, 또 하나는 혹시 이 민회의 구성원을 할 때 혹시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밀 투표를 했대요. 그 도자기 조각에다가 독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비밀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편 추방제, 도자기 할 때 도, 파편할 때 편,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민주적이다. 독재를 이렇게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많이 표가 나오면 추방되는 거잖아요. 유력 정치인을 추방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이 되기도 했죠. 뭔가 많이 표가 나오면 그 사람 쫓겨나는 거죠. 무슨 정치가 우려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중우 정치가 우려가 된다. 자, 이 제도는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직접 민주정치 요소 중에 뭐랑 약간 연계가 됩니까? 뭔가 이 사람을 파면시키고 소환시켜 버린다 해서 국민 소환제랑 약간 의미가 비슷하죠. 자, 다른 주요 기구는 이 민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하는 거야. 추첨을 해서 행정부를 평의회라고 합니다. 행정부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 치자면 사법부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이랑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민회 시민들이 추첨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 평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사법부인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뽑기 해서 관리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번제는 이들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자, 이거 보니까 직접 민주 정치이고 치자와 피치자가 되게 동일하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기원하면 아테네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아까 여러분도 느끼셨을 테지만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못한다. 오로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테네 민주 정치 형태를 제한적 민주 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근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근대는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무슨 혁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시민혁명 전까지는 절대 왕정,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해서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정말 왕이 절대 권력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이런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정치 형태도 뭔가 변화를 겪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시민혁명이고요. 시민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옛날 제도의 뭔가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 노력하려고 한 결과 정치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혁명이 어떻게 무슨 배경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당시에 유럽에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대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신 중심이었지만 이거 뭔가 종교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이 종교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해보자, 변화시켜보자 해서 종교 개혁도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 서로 죽이는 그런 종교 정쟁도 엄청 많이 일어났었고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신학로를 개척하고 많은 유럽인들이 경제적 자유라든가 그러니까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돈맛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먼 항로를 가다 보면 과학기술도 필요하게 되고 뭐 나침반 기술이나 항해 기술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되게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연계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쭉 왕의 말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돈맛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과학도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왕후의 말만 듣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시민혁명의 발생 배경은 상업 발달에 따른 시민 계급의 성장, 그러니까 돈맛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일부에서는 부르주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고 계몽사상,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생각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게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혁명의 배경이 되었던 생각들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연권 사상입니다. 자연권. 자연적으로 원래 자연 상태에서도 원래 있던 권리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보장해 주건 안 해주건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게 자연권 사상이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도 이것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이거 혁명적인 생각인데 국가는 뭔가 신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다. 국가나 사회는 사람들 간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람들의 권리,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설인데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계몽사상이야. 계몽. 깨우친다는 얘기지. 깨우치게 한다. 사람들이 지금 아주 어리석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아 이제 깨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 왕한테 복종하고 성직자들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신분제도에 복종하고 있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그리고 우리 과학도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사회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일어나자. 깨어납시다 라고 하는 게 계몽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힘을 강조하였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던 사상이 바로 이런 계몽사상이고 이러한 사상들이 밑받침이 되었고 또 이러한 주변에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